구호기사단 천년에서 사시 89페이지 6번째 한종수 지음 자유문고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588페이지 참고 서적 알렌소 대 콘트레라스조 정진국 역 콘트레라스 선장의 모험 그랑아리 앙드레 클로저 배영란 이수영 역 술레이만 시대 오스만 제국 W 미디어 오가와 히데키 저 이종석 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길 르네상스 유발 하라리 김승옥 역 유발 하라리 르네상스 전쟁 회고록 김영사 윌리엄 위어저 이덕열 역 세상을 바꾼 전쟁 시아 출판사 이명호 저 지중해에서 중세 유럽을 만나다 컬처룩 장 카르팡트의 프랑스와 르브랭 역금 나선이 강민정 옮김 지중해 역사 한길사 제임스 레스틴 저 이현주 역 살라딘과 신의 전사들 민음사 제임스 와서만 저 서미석 역 성전기사단과 아사신단 정신세계사 조르주 타트 저 안미 역 십자군 전쟁 성전 탈환의 시나리오 시공 디스커버리 청소 존 비드마저 이영국 역 십자군과 이단신문 Q&A 101 분도 출판사 존 줄리어스 노리치저 이순호 역 지중해 5천년의 문명사 뿌리와 이파리 존 줄리어스 노리치저 남기룡 역 교황연대기 바다출판사 최순조 말의 전쟁 최강 기마대의 기록 말에 관한 거 나오네. 렛츠북 2월 24일 토요일 최종 원저 수도의 길을 묻다 비아토르 2023년 5월 토마스 E. 매든 권영주역 십자군 기사와 영웅들의 장대한 로망스 루비박스 토마스 이디너플러스 저 이동진역 예루살렘 그린비 페르낭 브로델저 임승휘 박윤덕역 지중해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3 사건 정치 인간 까치 WB 바틀리저 서미석역 십자군 전쟁 그것은 신의 뜻이었다. 한길사 89페이지 그럼에도 그는 민간인들을 조직하여 방어에 나섰다. 9월 21일 살라딘이 압도적인 대군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발리앙은 열흘이나 버텨냈다. 하지만 열세는 명확했기에 발리앙은 독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2일 발리앙은 살라딘 진영으로 가서 협박을 하였다. 그 협박은 성내에 있는 5,000명의 이슬람 신자들을 모두 죽이고 모두 죽인다고? 알-아크사를 포함한 모든 이슬람 성소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었다. 뭐야? 또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도 살라딘의 병사 하나씩은 저승길 동무로 삼아 모두 죽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로라 하는 살라딘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발리앙은 본론을 꺼냈다. 마침 영국왕 헨리 2세가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베켓을 죽인 사건으로 교황에게 사죄를 하고 3만 베잔트 당시 동로마 제국의 금화 상당의 거액을 성지방어 자금으로 내놓았는데 그것이 구호기사단의 금고에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것을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유럽인들의 몸값으로 내놓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관대하기도 했지만 마침 군자금이 떨어져 가던 살라딘은 이에 동의하였다. 89페이지 그림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의 예루살렘 공방전 장면. 그러나 그 돈만으로는 15,000이나 되는 성내 유럽인들의 몸값을 지불할 수 없었다. 부족한 부분은 자신과 대수교 그리고 부자들의 사지로 충당했지만 역시 부족하였다. 그러나 살라딘이 과부와 고아, 노인 등에 대해서는 몸값을 받지 않기로 했고 심지어 살라딘의 동생 알-아딜은 자신에게 1,000명을 달라고 하고는 바로 풀어주겠다고 맹세할 정도로 이슬람 쪽의 두드러진 관대함 덕분에 유럽인들 중 노예가 된 이는 거의 없었다. 발리왕은 40일 동안의 이런 절차를 마치고 주민들을 데리고 일단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세 갈래로 나뉘었다. 하나는 발리왕이 직접 이끌었고 나머지 둘은 성전 기사단과 고기사단원들이 인솔하였다. 하지만 티레 등 해안 도시는 그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 이 난민들은 천신만고 끝에 안티오키아에 이르러서야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다. 그들에 대한 책임을 끝낸 발리왕은 부하들을 이끌고 티레로 떠나 방어의 힘을 보탰다. 살라딘은 10월 9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 그리스도 교회로 바뀐 알-아크사 사원의 돔 정상에 있던 십자가와 벽면에 걸려있던 성화도 모두 치웠다. 그리고 장미꽃 향기가 나는 성수를 뿌려 정화하였다. 해석: 이 장면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도 상당히 길게 묘사되어 있다. 그 외에도 많은 장소에서 이슬람식 정화가 이루어졌지만 성묘 교회와 구옥기사단의 병원은 그대로 두었다. 즉 그리스도 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계속 허용하겠다는 뜻이었다. 예루살렘은 이렇게 1099년 이전으로 돌아갔다. 구옥기사단의 의사 10명도 병원에 남았지만 딸려있는 수녀원의 수녀들은 모두 유럽으로 돌아갔다. 이 병원은 16세기까지 그 역할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물론 그때는 기사단의 소유물은 아니었다. 기사단은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예루살렘에 병원을 다시 세우는데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룰 것이다. 기사단 소유의 성 요한 성당은 지금 동방정교회의 성당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붐비던 도성이 외로이 앉아있다. 문나라 가운데에서 뛰어났던 도성이 과부처럼 되고 말았구나. 모든 지방의 여왕이 부역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구나. 애가 1.1 1장 1절인가? 이제 예루살렘 왕국은 예루살렘도 없고 예루살렘이 뭐야? 왕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고 말았다. 이 왕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대군을 동원하여 성지로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예루살렘 함락과 진짜 십자가가 탈취당했다는 소식은 10월 20일에 로마에 전해졌고 큰 충격을 받은 교황 우르바누스 3세는 세상을 떠났다. 뒤를 이은 그레고리우스 8세는 새로운 교서를 발표하여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유럽의 왕들에게 7년간의 휴전을 명했다. 하지만 교황의 교서가 없었더라도 예루살렘 함락과 진짜 십자가의 탈취는 전 유럽을 진동시켰다. 유럽의 왕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당장 성지로 가서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을 피할 수가 없었다. 1188년 1월 21일 영국 왕 헨리 2세와 프랑스 왕 필리프 2세는 휴전협정에 조인하고 1년 후 부활절에 출병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1세는 직접 대군을 지휘하여 성지로 떠나기로 서약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원정 자금 마련을 위해 살라딘세라는 별명이 붙은 보통세를 부과하였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3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었는데 현지를 지키고 있는 구호기사단을 비롯한 십자군들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구호기사단은 그 사이에 아르망고 드 아스파를 새로운 총장으로 선출하였다.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맡게 된 그는 보수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우선 작은 요새들을 포기하고 크라크테 슈발리에와 벨부아 등 중요한 대형 요새들을 지키면서 향후의 변화를 기다리기로 하였던 것이다. 하틴 전투 이후 남은 십자군의 영토 92페이지 이스켄데룬, 안티오키아, 성메시온, 오론테스강, 알레포, 바니아스, 토르토사, 트리폴리, 티레, 아코, 다마스쿠스, 키프로스, 파마구스타, 타르수스, 유프라테스강, 시리아, 라타시아, 오른테스강, 베이루트, 시돈, 카이사레아, 티베리아스, 갈릴리호, 하이파, 지중해. 구호기사단은 그 사이에 아르망고 드 아스파를 새로운 총장으로 선출하였다. 말 그대로 만신창이가 된 조직을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맡게 된 그는 보수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우선 작은 요새들은 포기하고 크라크테 슈발리에와 벨부아 등 중요한 대형 요새들을 지키면서 향후의 변화를 기다리기로 하였던 것이다. 트리폴리도 살라딘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마르카브 등 구호기사단이 세워놓은 요새들 덕분에 건재하였다. 여기에는 시칠리아의 노르마 왕조가 보낸 지원군도 큰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이 도시의 주인이자 구호기사단의 오랜 친구였으며 후원자였던 레이몽 3세는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으며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트리폴리도 살라딘군의 공격을 받 트리폴리 그러면 그 당시 살라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남은 십자군의 거점들도 다 쓸어버리고 싶으시기에 티레 공격에 다시 나섰다. 티레 여기 있네. 하지만 취약한 해군력과 코라도의 완강한 방어로 실패하고 말았다. 계절은 이미 12월 말에 접어들었다. 휘하의 에미르들은 대부분 귀향을 원했기에 더 붙들어둘 수 없었다. 결과론이겠지만 그는 여기서 좀 무리를 해서라도 밀어붙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1188년 새해가 밝자 살라딘은 티레에서 철수하여 아크레에서 겨울을 났는데 아크레가 어디 있어? 아크레 안 보이는데? 구호기사단이 만든 시설이 그들에게 큰 편애를 제공하였다. 그 사이 어디? 아크레에서 겨울을 났는데 티레에서 철수하여 아크레 그 사이 살라딘은 아크레를 더욱 강력한 요새도시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 철수는 몇 년 후 큰 화근이 되고 만다. 봄이 되자 살라딘은 북쪽과 내륙으로 공격을 시작하였다. 목표 중에는 구호기사단의 사랑인 크라크테 슈발리에와
벨보아 요새도 있었다. 벨보아 요새. 여기를 지키고 있는 구호 기사단의 병력은 보조 병력을 다 합쳐도 2천에도 미치지 못했다. 살라딘은 5월 말 직접 군대를 이끌고 크라크테 슈발리에를 포위했지만 너무 완벽한 요새여서 공성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지만 벨보아는 달랐다. 이 요새도 살라딘 군으로부터 개 짖는 소리와 곰 으스렁거리는 소리가 늘 끊이지 않고 별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듯한 요새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견고함을 자랑했지만 그래도 크라크테 슈발리에보다는 크라크테 슈발리에 벨보아 워낙 요충지여서 상당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점령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모르는 지명이 너무 많은데? 너무 모른다. 살라딘 군의 공격은 7월에 시작되었다. 이 성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1169년 일어난 기사단 파산의 큰 원인을 제공했었다. 하지만 이 성은 살라딘의 파도를 막아내는 말뚝 역할을 해내었다. 단원들이 죽을 힘을 다해 버텨 쉽게 함락되지 않았는데 특히 200명의 석궁병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94페이지 틸의 전투를 묘사한 15세기의 그림. 틸은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아스파 총장은 이 성을 구하기 위해 없는 병력을 쥐어짜 구원 병력을 만들어 보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다음 해 1월 5일이 돼서야 벨보아 요새는 항복하였다. 벨보아 요새. 벨보아 요새는 어디 있지? 비록 함락되기는 했지만 벨보아성은 오랜 전투로 살라딘군의 진을 빼서 그들 사이에 전쟁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가도록 만들었다. 기사단 단독으로 치른 이 방어전은 3개의 세기가 지난 다음 로도스와 몰타에서 벌어질 3차례 방어전의 전조인 셈이다. 몰타? 다행히 이번에는 포로가 된 기사들이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다. 벨보아보다는 작지만 갈릴리 호수의 북쪽을 지켰던 사페드 성도 함락되었다. 갈릴리호의 북쪽을 지키던 사페드 성. 뭐 이쯤에 있다는 뜻인가? 사페드 성. 사페드 성. 세티용의 본거지인 케라크도 8개월 동안의 공방전 끝에 함락되어 케라크는 또 어디 있냐? 무슬림들의 메카 순례길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 외에도 성전 기사단의 중요한 근거서인 토르토사 등 크고 작은 해안과 내륙의 요새들이 차례로 살라딘의 손에 들어왔다. 토르토사. 레이몽 3세의 후계자인 장남 레이몽 4세가 이끄는 트리폴리 백국과 안티오키아 공국은 종속적인 위치를 감수하고 살라딘과 강화를 맺으면서 북부 전선도 안정화되었다. 안티오키아. 이렇게 살라딘이 1188년에 거둔 성과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를 다 합쳐도 틸의 하나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4, 5월쯤 유럽에서 대규모 십자군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보가 살라딘에게 들어왔다. 틸레가
그 십자군의 훌륭한 교도가 될 것임은 명확하였다. 티레가 또 어디 있냐. 또한 물리력만으로 그들이 오기 전에 성지에 남아있는 십자군 세력을 몰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도 확실해졌다. 물리력만으로? 뭐가 물리력만이지? 이미 대규모 십자군은 아니더라도 성지순례차 왔다가 참전을 자원한 남자들과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비벌을 듣고 달려온 자원병들로 두 기사단과 티레 방어군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 상당히 전력이 늘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지도를 더 상세하게 그리면 좋겠는데 너무 모른다. 6월이 되자 살라딘은 포로가 된 기 왕과 귀족들을 자신에게 다시는 도전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받고 석방해 주었다. 사실을 말하면 그 맹세를 믿어서가 아니라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인물인데다가 그의 석방이 십자군 진영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일부만 실현되었다. 기왕은 성직자를 찾아가 살라딘에게 한 맹세가 강요로 인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답을 받았다. 기는 시빌라와 함께 티레로 향했으나 그 사이 티레의 주인이 된 코라도가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왔냐 라며 화를 내더니 문전박대를 하고 말았다. 기 왕 일행은 할 수 없이 티레성 밖에서 2달 이상이나 머물러야 했는데 상황은 다시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아크레 공방전 96페이지. 여전히 기드 뒤진영은 명목상이나마 예루살렘의 왕이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아크레 테란을 권유하였다. 아크레. 그러자 티레 방어전에 참여했던 두 기사단과 봉건 영주들이 참여했고 두 기사단은 총장까지 직접 나섰다. 또한 유럽에서 갓 지원해온 기사와 병사들은 기의 군대를 보고 예루살렘 왕이 적은 병력으로 강대한 적과 맞서 싸우는데 코라도라는 작은 성 안에서 숨어 있다고 오해해서 대부분 아크레 쪽으로 합류하였다. 이렇게 거의 1만에 달하는 병력이 모였다. 이 병력에다가 피사와 제노바의 해군이 바다 쪽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되자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 기왕은 8월 28일 아크레성 밑에 이르렀고 사흘 후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티레이 코라도도 돕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왕은 명목상의 사령관이었고 프랑스에서 온 아벤 백작자크가 실질적인 사령관을 맡아 지휘하였다. 이때쯤에는 유럽에서 온 신참들도 그 기의 무능함을 알게 되었다. 물론 이 소식은 살라딘에게 전해졌지만 바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의 군대는 알레포에서 케라크까지 광대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기에 알레포 이게 슈리아에 있는 것 같은데 알레포에서 케라크는 또 어디 있냐. 광대한 지역에 분산되어 있었기에 아크레 쪽으로는 충분한 병력을 데리고 갈 수 없기도 했고 기의 무능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겨울을 아크레에서 난 동안 방어시설을 보강해 두었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하지만 얼마 후 생각을 바꾸었다.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대국들이 십자군을 일으키고 있었기에 그들이 오기 전에 아크레의 적군을 분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 사이 덴마크와 네덜란드, 프랑드르, 스코틀랜드에서 온 1만 2천 명이 아크레 전투에 더해졌다. 98페이지 표 아크레 전투 by English School 출처 Fine Art America 보자. A. 기왕 B. 몽페라트의 코라드 C. 튜링겐의 루이스 D. 상전기사단 E. 쿠르드족과 이집트군 F. 메소포타미아군 G. 시리아군 보자. 십자군의 기병이고 이건 보병이고 살라딘군 아크레 요새 여기는 습지 여기 방파제 벨로스강 수비대의 돌격 방향 티레 방향 이거는 기병 보병 같이 움직였네. 살라딘군 GFE 트론산 습지 소택지 살라딘의 막사 카날 아야디히 여기는 산맥인가? 알 가와르네흐 평원 아크레에 도착한 살라딘은 아크레가 어디 여기구나. 아크레 여기 옆에는 뭐지? 이 도시를 반원형으로 포위하고 맞네 반원형으로 포위하고 있는 십자군을 다시 더 큰 반원형으로 포위하였다. 반원형으로 포위하고 있는 십자군을 다시 더 큰 반원형으로 포위하였다. 십자군 이게 십자군이고 그 다음에 살라딘군 이게 살라딘군이구나. 이게 더 크네. 이게 살라딘군. 이때 살라딘군의 규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황상 십자군 쪽보다는 조금 많았겠지만 압도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 봉쇄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맡았다. 1차 포에니 전쟁 때의 아크라가스 공방전과 갈리아의 로마화를 결정지은 알레시아 전투가 서양 고대의 대표적인 이중 포위전이었는데 이 아크레 전투는 중세의 대표적인 이중 포위전이다. 중세의 대표적인 이중 포위전은 아크레 전투. 10월 4일 유혈이 낭자한 큰 전투가 벌어졌고 양쪽 모두 수백 명의 전사자가 나왔는데 사실상 무승부였다. 기왕은 하틴 때와는 달리 A가 어디 있어? A 여기 있구나. 여기 기왕이구나. 어디야? 기왕은 하틴 때와는 달리 쓸데없이 나서지 않았고 티레이 코라도도 잘 협조하였다. 티레이 코라도 B인가? B 여기. 아쉽게도 이 전투에서 구호기사단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십자군은 참호를 깊게 파고 장기전에 돌입하였다. 십자군 전쟁 사상 최장 그리고 최악의 공성전으로 기록되는 아크레 공방전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것이었다.
길어지는 이중 포위전에서 재해권이 없어 보급이 부족한 아크레 수비군과 배후에 휴식할 공간이 없는 십자군이, 여기가 십자군이고 여기가 아크레, 더 괴로웠지만 길어지는 이중 포위전에서 재해권이 없어 보급이 부족한 아크레 수비군과, 여기가 아크레 수비군인가? 아크레 수비군과 배후에 휴식할 공간이 없는 십자군이, 여기가 십자군이고, 어렵다. 길어지는 이중 포위전에서 재해권이 없어 보급이 부족한 아크레 수비군과 배후에 휴식할 공간이 없는 십자군이 뭐야? 더 괴로웠지만 보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1190년 여름까지 두 군대는 어떻게든 악조건을 버텨냈다. 길어지는 이중 포위전에서 재해권이 없어 보급이 부족한 아크레 수비군보다 배후에 휴식할 공간이 없는 십자군이 더 괴로웠지만, 여기 과보다도 보다를 써야 될 것 같은데. 1190년 여름까지 두 군대는 어떻게든 악조건을 버텨냈다. 그 사이 이거 띄웠어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기사단은 밀려드는 지원자로 이전의 전력을 거의 회복했는데, 구호 기사단은 특기를 살려 야전 병문도 운영했을 것이다. 그러던 중 멀리 떨어진 아나톨리아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나톨리아. 어려워. 아나톨리아는 또 어디 있냐? 모르겠다. 대군을 이끌고 성지를 향해 아나톨리아를 횡단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바르바로사는 코냐에서 길을 막아선 투르크군을 대파했지만 1190년 6월 10일 어처구니 없게도, 여기도 띄웠었는가? 깊지 않지만 차가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심장마비를 일으켜 익사하고 만 것이었다. 차가운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심장마비를 일으켜. 이로 인해 독일인이 주축이 된 신성로마 제국군은 거의 해체되고 차남 프리드리히가 지휘하는 7,000명 정도의 군대만 아크레로 향했으며, 아크레 보자 어디 있나? 아크레, 여기에는 아크레를 표기를 안 했네. 8월이 되어서야 도착하였다. 6월에 강을 건너는데도 물이 차. 그럼 8월에는 어떻게 하겠지? 또한 영국군의 선발대가 티레에 도착했고, 티레 여기 있구나. 곧 전투에 합류하였다. 하지만 아크레이 전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십자군은 필리프 2세가 지휘하는 프랑스군과 리처드 왕의 영국군이 바다를 건너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길고 긴 이중 포위전은 놀랍게도 다음 해까지 이어졌다. 그 겨울에 시빌라를 비롯한 많은 십자군 지도자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다. 자연스럽게 시빌라의 남편 자격으로 왕이 되었던 기는 왕위가 위태로워졌고, 코라도가 시빌라의 여동생 이사벨과 결혼함으로써 강력한 라이벌이 되었다. 필리프 2세와 구호 기사단 제노바는 코라도를
제노바는 코라도를 리처드 왕과 성전기사단 피사는 길을 지지하였다. 해서 기왕은 키프로스에 있던 리처드 왕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한 바 있었다. 100페이지 그림. 필리프 2세의 아크레 도착을 묘사한 중세의 그림. 결국은 코라도가 예루살렘 왕위에 오르지만 코라도가 누구야? 코라도는 시빌라의 여동생 이사벨과 결혼했구나. 그 이야기는 뒤에서 다루겠다. 391년 4월 20일. 그건 한 1800년 전 필리프 2세의 프랑스군이 전장에 도착하자 십자군의 사기는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되자 살라딘도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에서 대군을 모았고 다른 이슬람 군주들에게 편지를 보내 그들의 무심함을 질책하고 원병을 청하였다. 그가 보낸 편지를 받은 국가 중에는 멀리 스페인과 모로코에 자리 잡은 알모하데 왕조도 있었을 정도였다. 리처드가 지휘하는 영국군은 5월에 전진기지라 할 수 있는 키프로스에 도착했는데 이 섬은 명목상으로는 동로마 제국의 땅이었지만 실제로는 두카스라는 실력자가 지배하고 있었고 그는 리처드 왕과 동행한 누이와 약혼자를 납치하여 몸값을 받아내려는 강큰 짓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런 짓을 가장 혐오하는 리처드의 분노만 샀고 결국 영국군은 닷새 만에 이 섬을 거의 장악하였다. 여기서 그전 해에 취임한 구호기사단의 총장 가르니에드 나블루스 이름 또 귀네. 가르니에드 나블루스가 중재하여 두카스는 니코시아로 물러나고 키프로스의 주권은 리처드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후 키프로스는 십자군의 든든한 후방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중 여기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가 1197년 리마솔에 문을 연 구호기사단의 병원과 콜로시성이다. 그중 하나가 1197년 리마솔에 문을 연 구호기사단의 병원과 콜로시성이다. 리처드는 6월 8일 아크레의 전장에 발을 디뎠다. 이제 십자군은 공세를 가하는 앞장으로 바뀌었다. 101페이지. 어려워. 사자삼왕 리처드의 등장과 아크레 탈환. 당시 34세의 한창 나이인 리처드 왕은 당당한 체구에 준수한 외모를 가진 대장부였다. 기왕과 발리앙을 비롯한 예루살렘 왕국의 봉건 영주들과 구호기사단과 성전기사단의 총장과 여기 총장이란 말이 나오네. OMC 총장이라고 했잖아. 주요 지휘관 그리고 아벤백작 자크를 비롯한 유럽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군대 지휘관들이 그를 맞이하였는데 티레이 코로도만 자리에 없었다. 두 기사단의 총장과 기사들은 리처드 왕에게 완전히 복종했는데 프로스 전사로서 살아온 그들이기에 현지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이 왕이 진정한 사령관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병사들은 함성소리와 함께 칼로 방패를 두드리며 얼마 후 사자신왕이라고 불리게 될 리처드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 함성소리는 아크레와 차모 건너에 있는 살라딘 진영에도 들릴 정도였다.
102페이지 아크네에 도착한 리처드 왕 by Dan 에스코트 출처 Fine Arts America